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네. 수평선 바라보며 27회 부산국제영화제 후유증입니다. 예. 네. 무병원조가 또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도 사실은 다들 부산국제영화제 저는 안 갔어요. 네네. 아, 왜냐면 난 영화인이 영화인이 아니니까. 영화인 아닌 사람도 많이 와 여기. 영화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오는 데가 부산국제영화제예요. 하지만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수탁 작가는. 큰 돈이 움직여야 네, 저는 행사가 부자였어. 들어오면 가겠지. 네. 부자예요? 저요? 네. 뭐 가난하진 않죠. 네.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산영화제 안 가잖아. 절대 안 가지. 다 행사 진행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쵸. 영화 보러 갑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일하러 갔던 그 역사들이 있긴 했죠. 네. 어우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뭔가 영화를 보는 페스티벌이 아니야. 영화 한 편도 못 봐요. 하루 그죠? 종일 데일리 매거진 만들고 인터뷰 하루에 3개씩 하고 그러다가 밤에 소주 같이. 마시고 잠들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만들고 그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제일 못 갔던 데가 파티. 파티할 때 항상 마감하고 있었어. 그죠? 아, 파티요? 어. 아, 나는 파티를 원래 못 가. 아, 왜? 나는 파티에 가면은 그 병이 생기는 병이 있어. 파티병? 파티병이 있어. 파티병이 있대. 원래 나는 사람들이랑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극혐하기 때문에 네, 파티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 파티병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부산영화 국제는 이번에 파티를 하나 갔어. 마켓 파티야.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약간 바이어들 이런 셋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외국 사람들 그리고 약간 이런 파티 문화에 익숙한 약간 맞아. 홍콩계 이런 분들은 샴페인 딱 들고 막 하면서 Hi, oh my god, long time no see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테이블 잡고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구석에서. 한국인에게는 파티 유전자, 칵테일 파티 유전자라든가 스몰 토크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무슨 파티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술이 있어요. 술 주니까 가는 거지. 야, 오늘 CJ 파티 술 잘 나오겠네. 그래서 가서 술 마시는 거지. 뭐 컨디션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 아는 사람들이랑 얼굴 인사를 하는 그런 그 파티의 기능이 더 컸는데 올해는 이제 그 3년 만이죠. 그렇죠. 제대로 파티들이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또 영화인들이 찾았고 사실은 이제 그 파티가 일어나는 그 저녁 시간, 밤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 그러니까 마켓이 열리는 기간에 엄청난 변화들이 올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그 오징어 게임으로 촉발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 그 기생충, 영화로는 기생충으로 촉발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드디어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이제 영화제 마켓에서 바라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국 콘텐츠를 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 외국 그 바이어들이 먼저 와서 앞다투어서 미팅을 잡고 심지어는 그 IP 한국 IP를 그 구매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경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우리 영화 좀 사주세요. From South Korea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South Korea 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찾아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화제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공개되고 있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OTT 시리즈들은 정말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 막 이렇게 그 관계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제목 같은 거 얘기하면서 막 이제 뭐 이 작품 봤어? 막 확인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뭐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라지는 작품들도 이제는 생겨날 정도로 오리지널 작품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려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저희 무비건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야죠. 왜 이래 표정이! 긍정적인 표정을 씌워. 표정.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사실 구독자 지금 많긴 많은 거야. 이 영화 많아요. 리뷰에. 네, 많아요. 많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체감합니다. 저희 거 많이 본다고. 더 많이 늘어야죠. 네. 많이 아니 늘어야 아직 됩니다. 멀었습니다. 네. 더 구독자가 늘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버튼, 실버 버튼 같은 거 네. 들고 사진 찍어야죠. 그쵸. 구운남 없잖아요 지금. 구운남도 팔고. 하는 거.
구운란 여기 있어. 구운란을 형상한 헤어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진짜 알마켓입니까? 그 갈 길을 또 열어줄 이거 뭐라 그래? 군부를 짚어줄 작품을 2편 오늘 선정해 왔어요. 과연 군부를 짚어줄까요? 이게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영화제들이 그냥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즘 OTT 시리즈들을 한 절반 정도? 6화 정도 있다면 절반 정도 이제 끊어서 미리 공개를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OTT 작품입니다. 네. 저희 좀 약간 대결 구도로 오늘 대결 구도입니까 오늘? 네. 아, 제가 졌습니다. 둘도 제가 졌어요. 이미 일단 졌다고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팀으로 얘기하면은 진 팀인가요, 이미? 네, 그러면 저희 이긴 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저희 주성철 기자랑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몸값입니다. 몸값.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몸값? 역시 라디오스타 출연자. 역시 라디오스타 출연. 거의 그때그때 다르죠. 아 그런가? 그때? 몸값도 제일 높고 수입도 실제로 제일 높고. 아, 그리고 제일 많이, 비싼 거 제일 많이 먹지 않아? 그렇죠. 오마카세 좋아. 오마카세 맨날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한 번 같이 먹자는 이거랑 몸값이야. 무슨 되게 상관이야. 궁금하다. 아니, 오마카세랑 몸값이랑 무슨 아니 궁금하지. 오마카세 그 누구랑 먹는 거야? 너무 궁금하던데. 제 후배. 정민재. 정민재. 더치페이? 더치페이? 아, 내가 내죠. 정민재 음악평론가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배승탁 후배 할래. 네. 그 몸값이랑 비슷하네.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4분짜리 단편이 2015년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어요. 이게 원씬 원테이크로 원조 교제를 하는 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 카메라가 쭉 따라가고 보면 사실은 이 원조 교제를 하러 온 그 남자가 이 장기 매매, 장기 적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펼쳐진 얘기여서 엄청난 반전이고 충격이고 그리고 이제 그 14분 동안 그 긴장감과 쫄깃쫄깃함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 단편을 시리즈로 만든 작품이 이 OTT 시리즈 일단 몸값입니다. 발상이 화제가 될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쵸. 단편 먼저 있었던 걸 얘기를 하면 그죠? 네. 딱 들어도 솔깃하잖아. 맞아. 어. 그리고 이 단편을 만들었던 감독, 이충영 감독이 그 다음에 바로 이 작품으로 거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이 메이저 영화사에서 픽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 전종서 주연의 콜이죠. 홀이죠. 네. 아, 그렇구만. 네. 그렇죠. 아하. 그리고 지금 이 OTT 시리즈로 만든 작품은 전종서가 다시 그 이주영 배우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주연이 된 작품입니다. 연관성이 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작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이 드라마가 6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첫 시작부터 한 14분까지는 예전 14분을 그대로 이제 14분을 재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대사도 들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사도 거의 똑같고 그 바뀐 거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이주영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이제 전성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또 이제 지난 작품에서 이 중년 남자로 출연했던 그 박형수 배우가 있는데 박형수 배우는 이번 그 드라마에서는 뭔가 포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중년 남자 역할을 진선규 배우가 맡았어요. 원조 교제 하러 온 남자. 네. 그 원조 교제를 하러 와서 정말 적나라한 대화들이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자는 사실은 그 여고생의 몸을 사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화대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1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온 거야. 그 이유는 얘가 이제 처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처녀를 찾으러 다니는 중년 남자인 건 거지. 그래서 이 징글징글하다. 아이가 약간 컨셉이. 처녀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 계속 흥정을 하는 거야. 너 나 속였지? 이러면서 계속 깎아내려가는 거야, 돈을. 마지막에 7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7만 원? 근데 뭐라는지 알아? 5만 원에 해 이래. 지금 여기 남성들이 여기에 무슨 말을 섞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다들 입을 닫고 있잖아. 아니, 나는 그 얘기 나는 뭐 딴 건 모르겠고 일단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 역할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유명인 중에서 네. 이 사람 너무 착하다. 진성규 씨 유명한 아, 1위야, 1위. 선악이 1위. 진성규 배우 1위입니다. 네, 근데 네. 이 작품에서 되게 그 보는 내내, 그러니까 단편과 비교했을 때 뭔가 그 긴장감이 좀 더 고조되는 느낌인데 그게 뭐냐면
약간은 그 설정 자체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갑분싸 느낌 좀 들기도 했거든요. 지진 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작의 14분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면서 사실 걱정되잖아요. 이 그죠? 중년 남자가 이거 그 뒤로 어떻게 할지. 네, 이 중년 남자가 장기 매매를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모텔이라고 해야 되나 거대한 모텔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이제 몇 부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6부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진짜 갑분서다. 갑자기 진짜, 뭐 지진 컨셉이 나오는 거는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사실 이 14분 단편을 6부작 드라마로 만든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늘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지진 컨셉이 들어오면서 완전 재난 영화로 바뀌게 탈바꿈을 하고 장기 매매를 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불법 거래를 하게 됐는지 그런 사연들 같은 것들도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극렬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장률 배우가 하거든요.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콩팥 신장을 구하러 온 거야. 그래서 지진이 난 상황에서도 계속 자기는 이걸 어떻게든 장기를 가져가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절박한 임무가. 제가 올해 수술받고 콩팥의 일부를 잘랐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네. 갑자기 또 네, 그런 또 개인적인 또. 야, 굉장한 아픔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게 아 끝이에요? 끝이야. 진짜 아파. 여기 구멍이 5개 났다니까. 자, 근데 구멍이 없잖아. 구멍이 5개 났다니까. 저는 베스트 작가의 몸에 난 구멍 5개를 봤어요. 이런 차이입니까? 무서워. 그런데 대지진이라는 설정이 뜬금없긴 하지만 뭐 이 얘기도 뜬금없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요즘 그래서 공익 광고도 계속 지진 피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뜨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내진 설계가 건물이 잘 돼 있어요. 그 지진이 워낙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만약에 큰 지진이 언젠가 난다 치면은 상상하기가 좀 두려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이 제작사 크라이맥스 스튜디오에서 아예 그냥 그 유니버스로 해서 지금은 몸값이지만 다양한 작품, 지진과 관련되거나 재난과 관련된 작품들을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마켓, 그리고 유쾌한 왕따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들도 여기 감독 중에 그분도 있어. 허명행 무술 감독 있죠. 그분이 연출 데뷔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IP 하나를 가지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 세계관이 좀 지겨워. 네, 마블로 맞아. 시작해서 모든 영화사들과 작가들이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했고 음악에서도 만들잖아. 에스파가 사실 그 완벽하게 짜여진 유영진의 세계관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세계관이 잘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쵸? 연결도 시키고 마블은 그걸 잘 해왔지만 요즘 마블도 요즘 사실 마블이, 흔들리잖아. 왜냐면 세계관을 너무 넓혀 놓으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또 IP로 막 캐릭터들을 만들어 붙이고 네. 새로운 IP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IP 계속해서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걸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에스파 요즘 광야 지겹거든요, 약간. 확실히 약간 세계관이 좀 무너지고 있는 약간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위태위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변승민 대표가 하는 지옥도 만들었고 DP도 만들었고 그것도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다 잘 됐네. 그것의 일환인데 좀 중요한 거는 이 세계관을 이렇게 막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독립영화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독립영화에서 좀 주목했던 감독이나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DP도 보면은 구교환, 조연철 이런 그 거기에 나온 모든 배우, 이연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영화. 그리고 이춘영 감독도 이제 그 변승민 대표가 성수동 이런 데서 같이 좀 나이가 더 있는데도 힙하게 놀려고 하면서 같이 그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온 기획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니버스가 저는 그 기저가 독립영화에 있고 지금 K 컨텐츠라고 말하는 그 핵심에도 분명히 한국 독립영화의 어떤 기운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그건 좋네요. 거죠. 네.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초반까지 본 걸로는 이미 웬만하면은
그러게. 아니라 직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기대 포인트라고 하면 전종서 배우 캐릭터가 사실은 이제 그 단편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전화 통화만 주고받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과 어떤 관계이고 이 사장님 언제 좀 등장을 할까. 그리고 또 이 전종서 배우가 그 단편으로 치면 그냥 순전히 피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뭔가 좀 지위가 상승하는 느낌도 있어서 네. 전종서 배우를 약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진선규 배우가 경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캐릭터가 사실은 경찰인데 성매매를 시도했던 비리 경찰이냐 아니면 이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들어온 잠입 경찰이냐 그걸 모르는 이런 것도 거지. 사실은 또 이후에 어떻게 풀릴지 그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진성규 배우의 반전이 있을지 아닐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엄청 찌질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경찰이야 나 죽이면 니네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왜 하는 아직까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종서 배우의 파워가 압도적이에요. 콜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냥 가타부타 미친년 그 설정을 여고생 컨셉으로 가지고 와서 완전 씹어 먹어요. 초반에 그런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원싱 원테이크를 처음에 계속 이렇게 가잖아. 이게 다 원심 원테이크예요? 이 단편은 원싱 원테이크였어요. 단편 14분짜리를 근데 그랬고. 그 14분짜리를 하루에 찍은 거야. 그 원싱 원테이크를. 그래서 그거의 재미를 초반 1화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전체를 원심 전체는 원테이크로 아니지만. 만든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때 종삼은 김종서였는데. 아 오늘도 하나 쳤다. 아 이제 됐어. 자 이쯤에서 라일락 듣겠습니다. 네. 김종서의 라일락. 아, 진짜 그때는 4천만 중에 2천만 정도는 그 가사가 라일락인 줄 알았어요. 라일락! 라일락 뿌린 나를 잊어줘. 자 우리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다음 영어로 넘어가. 다음 영화. 네. 이거는 이제 그 아니, SF고 이거는- 자 아, 네. SF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네 명 중에 SF 그 상 주러 가신 분이 한 명 있어. 아, 그러네요. 네. 소문난 SF 광이야.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크게 할 말 없으니까 그분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소감을 듣고 아, 영화 저는- 소개 먼저 하 일단 소개 좀 어, 해주세요. 소개. 먼저 해야죠. 그렇죠. 소개를 해야. 그 이준익 감독님의 첫 번째 시리즈라고 합니다. 아, 그쵸. 6부작이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3부까지 공개가 됐고 저는 뭐 김도훈 작가나 저나 3부까지는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때는 배경은 한 2030년대입니다. 2030년대. 근미래요, 근미래. 네, 근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영화가 딱 처음 시작되면 아내가 이제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아내가 남편 몰래 어떤 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힘겹게 아내를 떠나 보내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집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데 아내한테 메일이 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일로 와달라고. 여기가 바로 욘더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제목도 욘더. 그러면서 그 뒤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S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너무 이 건조한 설명만 하고 넘기는 거 아니야? 정보만 넘기고 네. 욕먹을 비평 영역은 나한테 넘겨버려요 지금. 아니 나는 자, 그러면은 자, 던지세요. 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스. 저는 딱 그거예요. 지금 6부작이잖아. 네네. 근데 3부까지 왔는데 뭐 전개된 게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 느낌. 별로 없어. 아, 그러면은 뒤에 3부를 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니 그래서 더 보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뭐 성공했네. SF적인 어떤 느낌 같은 네. 것들도 뭐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도 없고 굉장한데 이런 느낌도 없고 없죠. 네. 전반적으로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네. 네. 네, 토스. 이렇게 내내를 많이 하세요.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야. 노노. 지금 내내병이라고. 빨리 진행해야 될 사람들은 네. 네. 아, 네. 네네네. 여기 뭐 네. 이제 메타버스, VR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아니, 토스한 지가 언젠데 지금 토스가 안 돼. 토스.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준익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정말 자산어부 같은 경우는 정말 그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좋게 봤어요. 자산업. 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준익 감독님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욘더가 SF 팬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SF
일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 이제 OTT에서 새로운 장르물들을 많이 한국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팬으로서 보더라도 일단 욘더라는 게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영어 고어거든요. 비욘드가 거기서 왔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SF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이 열렸을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사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SF 뭐 영화나 문학들의 가장 큰 이를테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 K 딕의 원작을 아주 느슨하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각색을 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비슷해요. 고작 해봐야 몇십 년 뒤의 미래인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을 그렇다면 구속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들이 그런 질문과 사유를 던지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욘더는 정확하게 뭐냐면 자, 누군가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박사입니다. 이 닥터 K라는 정진영 씨가 연기하는 박사인데 어떤 연구실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걸 기업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의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의 일부분을 데이터화 시켜서 컴퓨터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메타버스 얘기예요. 메타버스와 VR 이야기예요, 좀 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인 신하균 씨가 연기하는 재현이 한지민 씨가 연기하는 이후라는 아내가 죽어서 데이터가 넘겨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렇다면 나의 아내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렇죠. 그런 그 문제에 봉착을 진짜인가 했죠. 가짜인가? 그렇죠. 그 윤리적 문제에 봉착을 네. 하는데 그러면 또 막 컬트적인 존재들이 또 등장을 해요. 뭐냐면 그쪽에 자신이 죽은 아버지나 가족들의 영혼을 이렇게 의식을 데이터화 시킨 사람들이 매일 거기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근데 이 설정 자체가 아주 색다르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의식을 데이터화 시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SF 문학이나 영화에 있어서도 심지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영화예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준익 감독님은 이를테면 저는 굉장히 휴머니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는 특별한 게 없지만 그렇다면 주제가 사실은 이준익 감독이 지금까지 해온 영화들의 주제의식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 있어 하실 분은 충분한 그것을 보고죠. 이준익 감독과 뭐 신하균 배우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저는 가장 궁금했는데 3화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SF 장르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감을 주거나 사유를 던지게 만드는 색다른 혹은 새로운 주제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최근 SF 시리즈들 특히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독립영화들도 많고요. 그런 영화들을 볼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은 오버 테크놀로지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는 지금보다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 회사만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굉장히 무슨 컬트 모임처럼 운영이 되고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심지어 경찰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능하냐. 그런 설정 자체가 사실은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설정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질적이고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속 머릿속으로 개연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3화에서 분명히 엄청난 반전들과 이준익 감독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긴 할 테지만 3화까지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이 장르의 작품으로서 만족할 만한 결말을 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되게 의문이긴 해요. 만약에 만족할 만한 결말이 오면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죠. 아니 진짜 그런데 진짜 제가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3화가 끝났고 반이 끝났고 반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회당 30분이야. 맞아. 짧아? 짧아요. 그럼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6부작 다 해봤자 200분인가 밖에 안 돼. 이 시리즈는. 몸값도 35분 정도? 네, 길이들이 짧으면서 그건 6부작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약간 지금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래가 요즘 히트곡 3분 안 넘어가요. 뉴진스 노래 다 2분대야 거의 다. 빌보드도 3분 넘어가는 노래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뉴진스 뭔 라는 예를 이야기를 해야 돼. 들어도 얘를 무조건 저스틴 뉴진스가 비버도 3분 들어가야 안 돼. 넘어. 그래서 도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정말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 사실 그 작품 안에서 전체 세계보다
특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회사만 유독 돋보인다라고 하는 네, 그 네.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게 닥터 브레인 그 TV 시리즈 아, 네. 닥터 브레인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닥터 브레인도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전체 세계를 그렇게 꾸민 것보다 유독 그 회사만 유독 돋보이는 그런 점들이 조금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이번 작품 조금 그런 게 느껴져서 근데 그 보니까 최근에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죠. 휴먼 다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나 그거 약간 보고 울었어. AI 애기, 애기. 그 어릴 때 세상 떠난 애기 엄마가 다시 이거 이렇게 쓰고 봤어요. 다시 만나는 네. 거라고 예고편만 보고도 울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나 VR에 대한 투자가 한국에 엄청납니다.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좀 약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계속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개발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SF 장르 영화들 지난 20년간 사실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SF 문학이나 이를테면 SF 문학은 기본적으로 반세기 동안 정체성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나의 의식이 나를 떠났을 때 그것은 내가 될 것인가. 혹은 내가 복제가 되었을 때 나의 존재는 그렇다면 진짜 오리지널 나와 다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반세기 동안 해왔고 헐리우드 영화들도 그 이야기를 블레이드 러너 뭐 그쵸? 이렇게 네. 너무 많이 해오고 매트릭스가 일종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 메타버스 이야기의 정확한 모든 것은 매트릭스가 이미 다 한 겁니다.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매트릭스는 원 오브 댐이에요. 수많은 좋은 SF 영화 중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시대적인 걸작이긴 했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SF 장르를 만든 사람들이 매트릭스만 보고 끝이에요. 반복만 하고 있어. 거기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체성의 이야기라든지 뭐 나는 나인가 너는 너가 맞는가 복제는 오리지널과 다른가 이런 이야기는 이미 사실 MZ세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사실 굉장히 올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장르에 만족감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욘더는 아직까지는 그걸 전혀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어. 너무 옛날 것들을 가져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새롭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인데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비하야. 나 비하예요 이게? 아니 근데 나도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알아. 이를테면 또 흥분했어. 저도 제작자 나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 정도 하면 이거 새롭지. 나는 나고 너는 무엇인가 장자 막 이러면서 연기를 했어야 돼. 만드는데 이게 새롭지 않다는 거를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장르적으로 여기서 뭔가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 아니 솔직히 매트릭스가 그 메타버스 이야기에 시작을 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그 이야기를 아주 끝을 냅니다 이번에. 최고죠, 최고. 고양이는 따로 따로 할 텐데 네, 그렇죠. 정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약간 SF 작가 젊은 작가들이 많은데 그 작가들을 좀 붙여가지고 네. 좀 장르적인 이야기들을 좀 발전을 더 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근데 여기서 참 이름도 제가 요즘 영미희곡에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재현. 네. 현실의 재현. 재현. 아내는 이후. 이후. 네. 호스트. 네. 네, 이런 어떤 이름도 네. 상당히 뭐랄까 어떻게든 이쪽 계열로 지으려고 노력을 원래 원작 소설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작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참 좀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 보면서 약간 반가웠던 거는 그 네. 미래 사회 어떤 길거리 묘사를 할 때 을지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을지로에 있는 그 호랑이 카페 호랑이 라떼 좋아하거든요. 호랑이라고 딱 이렇게. 그치, 거기 좀 유명한 데 그래서 되게 아니에요?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진짜 OTT의 그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은 홍수? 바다? 네. 홍수지. 지금 홍수 정말 너무 많은 많아.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두 편을 이렇게 저희가 셀렉을 해서 떠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뭐 추천, 비추천으로 할까요? 마지막에? 그러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원가. 우리 상의해서 할까? 그냥 각자? 각자 해. 각자? 저는 추천. 네. 추천. 오. 네. 당신은 아니 다 안 봤는데 다 안 봤는데 추천과 비추천을 한다고? 아니 이거 아니, 감으로 근데- 추천하는 4, 5, 거지. 6화까지 그러니까는- 볼만하다 뭐 이런 거지. 그 앞을 보고 나서 앞으로 더 볼 것인가 이 결정을 할 때 저는 한번 네. 봐볼 만하다 충분히. 네, 저도 끝까지 볼 겁니다. 네. 네. 눈을 동그랗게 뜨시네요. 네, 추천. 역시 네. 편집장 다워. 그러면 네, 욘더. 뭐? 어떻게?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네. 4, 5, 6화인데 6화에 끝나잖아요. 근데 30분, 1시간 30분이면 된단 말이야. 아, 나 같은 분량. 비영화인한테는 그런 게 중요해. 추천. 네. 볼것 별- 같습니다. 아니 어디 비영화인으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 무슨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3부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기 때문에 끝까지 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보이는 그런 시리즈거든. 대신에 여기서 내가 기대치 못한 내러티브의 비틀림 같은 걸 혹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저는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준익 감독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천은 하지 않지만 끝까지는 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보고 네. 다 같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제가 지금 지난 일주일 바로 어제 그 새벽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직접 내 눈앞에서 다 구독 누를 때까지 지켜보면서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은 구독을 가입 너무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진상 아니야, 그거? 근데 나도 부산 영화제 가서 누구 만나면 구독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그대로야? 그러니까 아니 어제 그래가지고 이원종 배우, 그 조성아 배우, 최혜빈 배우 이 분들이 쫙 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어제만 해도 지금 돌아서만 지운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힘들다 예의 차리는 것도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랑 만나시면은 구독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대화 진행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 그럼 할까요? 네. 구독, 댓글 알림 알림 설정. 설정 해주세요.